2005년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열린 링컨 박물관 개관식. Ladies and gentlem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Mrs. Laura Bush.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이 참석한 이 자리에 나란히 함께한 한국계 미국인 소녀 미한 리. Here is Mihan Lee. 잠시 후 그녀가 연단에 올라섰다. A new country, a new century, a new freedom. My understanding of freedom is inextricably tied up with my understanding of language. I believe that freedom in the 21st century. 1863년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기념하는 에세이 콘테스트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17살의 미한 리. 그녀는 자신이 쓴 새로운 국가, 새로운 세기, 새로운 자유라는 제목의 에세이에서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My great-grandfather in 1940s Korea was arrested for putting together the first Korean dictionary when the language had been bann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My great-grandfather believed that words, the medium by which 미국인을 감동시킨 미한 리의 증조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일까? 미한 리의 낭독은 일리노이주 링컨 박물관을 찾은 청중은 물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Thanks for the warm welcome. Laura and I particularly want to thank Mihan Lee for standing up in front of us and expressing her words so eloquently about living in a free society. 에세이에선 언급되지 않았던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은 수많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는데 pretty much everything's through stories that my parents have told me, so my knowledge has some holes in it. But I just know his name was Chung In-sung. 그는 바로 오늘날 국어사전의 모태가 된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한 건재 정인승이었다. 우리말과 우리 글을 특히 일제강점기에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로 사전이 있어야 됩니다. 큰 사전 편찬에는 여러 우리 민족 학자들이 관여했지만은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중추적인 책임을 맡아서 편찬 작업에 관여한 분이 바로 건재 정인승 선생이십니다. 정인승 선생. 건재 정인승 선생 하면 아마 어떤 분이지 하고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어학계에서는 큰 업적을 남긴 선생님으로 모든 분들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일을 꼽으라 하면 오늘날의 국어사전의 모태가 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드신 일입니다. 1936년에 만들기 시작해 1957년에 완간된 우리말 큰 사전. 6권으로 된 이 사전엔 16만 개가 넘는 우리말 어휘에 대한 뜻이 상세하게 풀어져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니까 대단한 일이죠. 사실 지금 사전은 과거의 사전을 토대로 해서 새로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한글학회 큰 사전, 정인승 선생이 책임을 맡았던 이 사전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문헌 자료를 통해서 문어 자료를 찾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구어, 입말 자료를 찾고 그것을 다 찾아가지고 이것을 실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아무런 정리도 안 돼 있던 우리말 어휘를 하나하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글 학교에 보관돼 있는 낡은 원고. 이것이 바로 국가지정 기록물인 우리말 큰사전의 초고다. 26,500장에 달하는 원고지엔 사전 편찬을 맡은 정인승과 조선어학회 학자들이 낱말의 뜻풀이 하나, 예문 하나를 고민하며 써내려가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제대로 된 사전 하나 없던 시절, 그들은 전국을 다니며 어휘를 수집하고 확인하고 기록했다. 하지만 사전의 기초를 만드는 일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정인승 선생님이 흔히 조선말 큰사전만 이렇게 관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주무를 하셨지만 그와 더불어서 한글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어요. 그다음 표준어를 이렇게 서로 모으고 그 학회를 중심으로 외래어 표기법도 만들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그 어문 규정을 국가에서 혼란스러워서 못 만드니까 학회 차원에서 새롭게 만드는데 공헌을 하신 분이시죠. 1930년대 우리말 큰사전 편찬 작업이 진행되면서 한글 맞춤법도 통일됐다. 이런 노력 덕분에 당시 신문과 교과서, 공식적인 문헌에 본격적으로 통일된 한글 맞춤법이 사용됐다. 1930년대 이전과 30년대 이후의 우리말 표기는 전혀 다르죠. 그 이전에는 개인마다 또는 출판사마다 다 달랐는데 지금까지 다양한 표기 수단이 있던 것을 단일화함으로써 나하고 상대방, 즉 글을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하나의 체계로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어문 생활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우리말 큰사전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일본에 의해 탄압받던 우리말과 글은 비로소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인승이 있었다. 정인승 선생은 이곳 장수군 계북면 양학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5살 때부터 한문을 익히고 그리고 11살 때는 서양에서 들어온 천문학, 역사, 지리, 산술 등 신학문을 혼자서 독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공부에 대한 뜻을 자유롭게 펼칠 수가 없었죠.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하고자 하는 뜻이 너무 강해서 3번이나 가출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5살 때는 연희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한 정인승. 그의 전공은 영어였다. 특히 언어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언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였다. 중동학교를 졸업을 하고 연희전문학교 그 문과가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 영문과다 국문과 이런 구분이 없이 들어갔는데 그 미국의 휘시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 밑에서 이제 영어를 공부를 했죠. 영어를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김윤경 선생님하고 친했어요. 김윤경 선생님이 한 3년 선배인데 그래 앞으로 하려면 우리 국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어에 대한 김윤경과의 만남은 정인승을 국어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는 나보다 3년 먼저 입학하여 졸업반에 수석이 된 분으로 우리 글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분이다. 그의 옛 스승 주시경 선생의 창의적인 국어 문법 학설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나에게 우리말을 연구하기에 영향을 준 바가 적지 않다. 김윤경 선생과 정인보 선생 두 분은 잊을 수가 없다. 이 두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정인승의 국어사랑은 싹트기 시작했다.
1925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그는 고창고보 영어교사로 부임하게 된다. 그런데 교단에 선 정인승은 정작 본인의 전공인 영어보다 조선어 수업에 더 열정을 보였다. 더욱 놀란 것은 선생들이 교실에서 주로 한국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학 과목에 한국말이 어엿하게 들어있을 뿐 아니라 영어 선생이 영어에는 열을 올리지 않다가도 한국말 시간에는 흥분 상태로 신명나게 열을 올린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고창고보는 평안북도 오산학교와 더불어 대표적인 민족학교였다. 1928년부터 일제는 우리말을 교과과정에서 삭제하고 조선어 교육을 금지시켰지만 민족교육에 앞장섰던 사립학교 고창고보는 학교 내규로 조선어를 계속 가르쳤다. 정인승도 조선어 교육에 힘을 쏟았는데 일본어에 비해 한없이 부족했던 조선어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학생들과 교사들을 가르치는 조선어 강좌를 만들었다. 일본 경찰들이나 조선 총독부에서 볼 때 눈에 까시잖아요. 계속 와서 왜 도대체 당신은 영어를 가르치지 않고 조선어를 자꾸 학생들한테 가르치냐고 하니까 그 일제 그 순사들을 호통을 칩니다. 조선 사람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는 게 뭔 죄가 되냐고 막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순사들이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물러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10년을 버팁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는 우리말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당시 경성에서 한글 연구와 보급에 앞장섰던 조선어학회에서도 고창의 정인승이란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였다. 그때 이제 처음 한글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외솔 선생이 우리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해설을 해요. 이제 나올 때마다 해설을 하는데 그래 건재 선생님이 그걸 빠뜨리지 않고 다 읽어보고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선생이 답변을 못하는 거라. 어떻게 아주 꼼꼼하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든지 그래서 처음에 선생이 그 답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10년간 고창고부에 머물며 우직하고 집요하게 우리말을 연구하고 알려온 정인승. 하지만 교육을 통해 우리말과 글을 지키겠다는 뜻을 다 펼치지 못하고 교단을 떠나게 된다. 고창고보를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온 정인승 선생님은 도남동에서 염소 목장을 경영했다고 합니다. 평생 공부밖에 모르던 선생님이 얼마나 힘이 들고 답답해 하셨을까는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때 운명처럼 찾아온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어학회를 이끌고 계시던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셨죠. 당시 최현배가 속해 있던 조선어학회는 우리말 근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사전 편찬을 위해선 우리말에 대한 지식과 식견이 있는 인물이 필요했는데 일찍이 한글지에 매번 어려운 질문을 보내 최현배를 곤혹스럽게 만든 정인승이 적임자로 선택된 것이다. 그래서 최현배 선생이 이제 늦은 봄에 그때 전철가 이제 도남동까지가 전철 그 종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최현배 선생이 정시를 타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물어서 이제 건재 선생님 그 염소 목장을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해요. 글로 가지고는 지상으로는 뭐 알았지만은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하고 하면서 지금 정 선생 지금은 이제 우리 학회에서 국어 사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같이 와서 일념합시다. 그래 건재 선생님이 승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4월 초로부터인가
우리 조선학회에 이제 출근하면서 그 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했죠. 예. 정인승이 조선어학회 가입을 권하는 최연배의 권유를 단번에 수락한 데에는 남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과 글을 그대로 지니고 지켜가고 있는 민족은 비록 남의 민족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독립이 되어 제 나라를 세울 수가 있되, 말과 글을 잃게 되면 그 나라 그 민족은 영영 사라지고 만다. 우리 말과 글을 살리기 위해 사전의 편찬 사업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기묘하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꼈다. 조선어학회에 들어간 정인승은 우리말 근사전의 어휘풀이를 담당하는 한편 기관지 한글의 편집을 맡았다. 또한 한글 맞춤법 통일한 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으로 우리말 연구에 뛰어든다. 하지만 당신은 일제가 내선 일체를 부르짖으며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말살시키던 시절, 우리 말과 글을 살리려는 정인승의 활동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국어사전을 편찬한다고 하니까 매일 조선학회 사무실로 출근을 했어요. 일제 형사들이. 그래서 거기서 집필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봅니다. 보다가 태극기를 집필하는 날이었는데, 아, 당신 왜 태극기를 집필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측 인사가, 아니 그러면 조선말 큰사전에 태극기가 안 들어가면 이게 사전이냐? 그러니까, 아, 당신 사상이 의심스럽다 이러면서 건건이 시비를 걸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집필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집필하지 못하고 감시 속에서 집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국어를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였다. 함흥의 한 여고생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이 글귀 때문에 조선어학회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 여고생은 사전 편찬위원 중에 한 분이었던 정태진 선생의 제자였기 때문인데요. 정태진 선생은 갖은 고문에 못 이겨서 조선어학회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허위 자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1942년 10월 1일 새벽, 이극로 권승욱과 함께 밤새도록 사전 편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인승. 집안에 들어온 낯선 이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들은 종로경찰서와 함경도 홍원경찰서에서 나온 형사였다. 어떤 낯선 사람이, 시커먼 사람이 두 사람 와서 앉아 있더랍니다. 웬 사람인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종로경찰서 형사들이었어요. 그래, 갑시다. 왜 가자 하느냐. 그래, 가서 보면 안다. 이래가지고. 그래, 연예인이 되죠.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래, 이제 종로경찰서 와가지고 이제 한 2, 3일 동안 고초를 당합니다. 당하는데. 그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잡혀 들어오거든요. 그래, 하하,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정인승을 포함해 모두 33명이 1942년 10월 1일부터 1943년 6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한글을 연구하고 사전을 편찬하던 그들에게 일제가 씌운 제목은 치안유지법의 내란죄였다. 조선말 큰사전을 편찬하고 있는 그 회원들의 집을 일일이 다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연행을 하는데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33분 연행이 돼서 함흥으로 그 이송이 돼요. 그래서 거기 홍원경찰서 함흥형무소에 구금이 되죠. 거기에서 해방이 될 때까지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고문이란 고문 다 겪고. 정인승과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함흥교도소로 이감되면서 일본 경찰은
그들이 구성해 놓은 각본에 따라 사건을 몰고 가기 시작한다. 별다른 범법 행위가 없던 학자들은 허위 자백을 강요받으며 모진 고문을 받게 된다. 물을 넣어가지고 사지를 짙으리고 그 다음에 뭐 인두 같은 것을 지져서